죽기 전에 누군가를 흠뻑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흠뻑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작가는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어디에도 없는데 뭘 굳이 그렇게 덧없는 것에 귀중한 삶의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답을 했어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다 없어질 것을 밥은 왜 먹습니까? 애는 왜 낳아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흠뻑 사랑하고 흠뻑 사랑받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루지 못해도 괜찮은데 마음에서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저 왔습니다. 거봐요, 제가 그렇게 멀리 가 있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금방 돌아온다는 약속 지켰습니다. 이 영상이 자작나무 채널 시즌3의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책과 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이후부터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입으로는 본문을 읽겠지만 화면으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텍스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본문 낭독이 끝난 뒤에는 자작나무 생각이라는 코너에서 책의 요약과 감상평을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감상평에는 책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또 사소한 수다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의 똘똘이 강아지와 꾀꾀기 수탉이나 오늘 새벽 오징어배가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봄이 와서 신이 나 죽겠다는 둥, 어떤 날은 우울해서 죽겠으니까 토닥토닥을 해달라는 둥,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즌2까지는 책의 본문 내용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낭독을 했잖아요. 구글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책이라고 하는 저작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냥 낭독만 해서는 창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약과 서평의 역할을 넣어서 보다 가공된 결과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즌2까지는 모든 인사말을 앞쪽에 배치했었는데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책만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저의 수다까지 좋아해 주시는 큰 나무님들, 책 듣는 것만 좋아하시는 작은 나무님들. 큰 나무님들은 분명히 끝까지 들으실 거니까 뒤쪽에다 배치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 첫 번째 책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때 가볍게 산다. 지은이 장성숙, 펴낸 곳은 새벽 3시입니다. 장성숙 저자하면 기억 안 나십니까?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책. 1년 전에 제가 읽어드렸었어요. 20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제 채널에서는 엄청 인기 많았던 도서였습니다. 그 책을 쓰셨던 저자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상담자가 10명 중에서 9명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면요 좋겠죠. 그런데 5명에게는 박수를 받았으나 나머지 5명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책에는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사례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작가의 상담 내용에 동의 못하겠고 심지어는 불쾌하다고 댓글 적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아주 약간의 의견을 첨부하는 저조차도 그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태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난받는 거 무서워해요. 근데 이 작가는요, 독자를 겁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는 이래, 물론 당신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러한 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작가의 모든 글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 있는 태도는 진심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저자 양력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상담 전공 교수로 30년간 재직한 후에 명예교수로 추대됐으며 현재는 극동상담 심리연구원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양 문화에 기초한 상담 접근법들이 동양권인 한국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에게 맞는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부합하는 현실 역동 상담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적 상담 대가로 불리고 있다. 모든 삶의 주인은 각자이기에 불행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 본문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불행이 곳곳에 깔린 게 인생이다.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 역시 세월을 겪다 보니 어려움을 숱하게 겪는 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특수한 경우임을 알았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됐다. 더 위험하거나 안 좋은 것을 피하도록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라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라는 말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나마 어려움을 덜 겪는 것에 감사히 여기는 식으로 생각을 돌려야 마음이 편해진다. 어차피 세상살이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선택할 여지는 있겠으나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들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 지뢰밭을 밟아가듯 그렇게 위태로운 게 인생이기에 잘 사는 비결은 주어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싶다. 순간을 버텨야 한다. 오래전 한국 축구팀이 놀랍게도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 축구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어느 누가 그러한 결과를 예상했겠는가? 독일팀이 한국팀을 얕잡아보고 방심했든지 아니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한국팀이 죽기 살기로 투혼을 불살랐던지 아무튼 한국팀은 독일팀을 제패했다. 이러한 이변 앞에 국민은 환희와 아쉬움을 동시에 분출했다. 독일을 이겼다는 감격과 그렇게 잘 싸우고도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다는 실패감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럴진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목을 잡혀 최종 승자가 되지 못하고 2위에 그치고만 독일 국민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사건을 보며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되고 누구도 자만하면 안 되는 게 경기이다. 비단 운동에서만 그러겠는가? 삶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한 끗 차이에서 명암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전혀 가망이 없을 것 같은 데에도 우연히 풀리는 일이 종종 있다. 이렇듯 예상을 뒤엎는 일이 펼쳐지는데 사람들은 힘겨운 상황에 부닥치면 그것이 불변하는 것인 양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고 단지 얼마나 빠르고 더디느냐의 문제이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떤 시련이나 절망이 닥치더라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게 한 끗 차이에 불과한데 그것을 너무 크게 보아 우쭐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말자는 것이다. 세상의 일은 다른 면에서 보면 그저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이기에 현재 우리가 느끼는 행불행도 기실 별것 아닐 수 있다. 기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사랑, 신뢰, 배려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치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강조하면 그토록 좋은 것도 되레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 신뢰, 그리고 배려라는 덕목은 장구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냉철히 따져보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갈망하는데 뿌리를 둔 것이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욕망에 기초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끝이 있게 마련으로 과하면 패단을 낳고 만다. 즉, 집착하면 그만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묵묵히 살아갈 뿐, 그 어느 것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안달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아가 상대에게 부담을 줄 게 뻔하다. 본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치여 스스로 초라함이나 불행감을 자초하게 되고 상대는 요구받는 데 질려 밖으로 도망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화만 내어 함께 추락하는 셈이다.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일주일이 넘는 명상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만 해도 명상에서 오는 청정함에 환희로울 정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정함을 일상에서 가까이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풀었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명상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기존의 익숙한 방식대로 바삐 돌아갔다. 그렇게 빨리 되돌아가는 것을 눈을 뻔히 뜬 채 바라보는 마음은 슬펐다. 아, 좋다는 걸 알았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순순히 되는 건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하여 습성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탄식했다. 몸에 밴 습관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강했다. 문득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의 말이 떠올랐다. 좋기 2만 시간 정도 연습하고 나서야 비로소 빙판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말. 나 자신도 비교적 자신있게 상담을 실시하게 된 시점을 헤아려 보니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던 것 같다. 빙판 위에서의 묘기나 상담에서의 자유로움도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숱한 때가 낀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가 어찌 쉽겠는가. 이 역시 수많은 시간을 들여 연마해야 자유자재로 그러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안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리하여 충분히 무르익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기로 했다. 잘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것도 자신의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욕심이지 않을까 한다. 부족한 것에 안달하기보다 아직은 그 정도가 자신의 수준이려니 인정하고 그저 꾸준히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람의 꼴을 갖추는 데에는 반드시 어른의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녀가 신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데에는 먹이고 입히는 게 필수이듯 정신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에는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예화는 이러한 생각을 견고하게 해준다.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괄괄한 성격의 남자였다. 농촌 출신이라는 그는 바닥에 세워둔 볕단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일꾼의 말을 어느 날 들었다. 탈곡하기 전에 좀 더 마르라고 논 한가운데 세워둔 볕짐을 말하는 거였다. 그 말을 들었던 그는 집안에 뭔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밤잠을 자지 않고 망을 봤단다. 그렇게 지키고 있자니 칠흑같이 어둠이긴 했어도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보이더라고 했다. 그래서 냅다 달려가 볕단을 지고 가는 사람을 잡으며 도둑놈이라고 소리쳤단다.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생으로 한참 혈기왕성했던 그가 도둑을 후려치려는 순간 언제 나타났는지 아버지가 뒤에서 말씀하셨다. 야야,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엄정한 말씀에 주춤하자 아버지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쓴소리를 하셨단다. 연실 머리를 조아리는 그는 다름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였단다. 며칠 후 그 농부는 보찜을 치고 식구들과 함께 마을을 떴다. 남의 농작물에 손을 댄 도둑놈으로서 더는 그곳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십 년이 흐른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등학생이었던 그도 중년이 됐다. 하루는 아버지 산소에 오르다가 산속 외길에서 한 무리를 만났는데 맨 앞에 노인이 바로 그 농부였다. 도시로 이주했어도 조상의 묘가 그 지역에 있어 성묘하러 간간히 그곳에 들려야 했던 그 농부는 한눈에 상대를 알아보고 움찔했다.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린 그 농부는 뒤따르는 자손들에게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길섭을 가리키며 잠시 앉자고 했다. 자리에 앉자 그 노인은 소매 끝으로 눈시울을 닦아내며 그 당시 식구는 많고 식량은 적어 그런 짓을 했다고 사죄했다. 다 꼬부라진 노인에게서 이러한 사죄의 말을 듣던 그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율을 했단다. 만약 아버지께서 그 순간 말리지 않았다면 자기는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을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고 했다. 나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울컥했다. 한순간의 실수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등져야 했던 그 멍에도 적지 않았을 텐데 젊은이에게 맞기까지 했다면 그 멍우를 어찌 감당했겠는가. 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삶에 그토록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당사자가 아닌 타인인데에도 몸소리가 쳐졌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순간의 방심으로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잔소리해주는 어른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어른을 상실한 채 개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형상이다. 때로는 이러한 것에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그래서인지 넘치면 좀 더 덜어내라고 일러주고 모자라면 좀 더 보태라고 일러주는 어른이 간혹 눈물나게 그립다. 어른의 지도가 있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꼴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미워하지 않는다. 전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다시 꺼내들었다. 무기징역수로 20년을 살았던 인고의 세월 속에서
그분은 흐트러지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더 성장시켰다. 감금된 상태에서도 많은 독서를 했고 흉악범들의 말에도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올곧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자포자기할 법도 한데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횃불이 됐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본다. 그분이 개수 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불행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교도소에서도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여름철보다는 차라리 원시적 우정을 이루는 겨울철이 낫다고 한 것이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서로밖에 없다. 서로를 어여삐 여겨 보듬어 안을 때 그나마 덜 외롭고 덜 두려울 테니 말이다. 더구나 우리의 삶은 불가분 다른 사람들과 엮여 있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서 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좀 더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생명체를 존중하며 올곧게 사는 길은 바로 그러한 데에 있다고 믿는다. 덧없는 것들에 대하여 죽기 전에 누군가를 흠뻑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흠뻑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한 말에 별다른 반응 없이 잠자코 있자 그녀는 선생님도 그러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자신의 그러한 꿈이 모든 사람이 갖는 바람, 즉 보편적인 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았다. 그러한 질문을 받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꿈꾸고 있는가 하고 잠시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렇다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그러한 사랑을 꿈꾸며 몹시 애달파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집착이나 서운함을 생각하니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기가 주저된 것이었다.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게 되면 그와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또 그러한 대상이 자기를 흠뻑 사랑해준다면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얼마나 고대하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전과 같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하고 산란할 게 뻔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건 어디에도 없다. 대상도 변하고 여건도 변하니 어느 하나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의 휘몰아침이 심한 사랑에 발담그고 싶은 마음이 그리 크지 않다. 한번 좋은 맛을 보면 그것을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할 텐데 그것이 성가시다. 영속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게 사는 게 심심하거나 지루할 수 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여건이나 대상을 갖고 씨름하지 않으니 그것도 좋지 않은가. 덧없는 것에 귀중한 삶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로 복을 짓는 일에 더 열중했으면 한다.
가장 큰 위로는 존재다. 산책길에서 자주 보는 연세 드신 분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 가볍게 눈인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말을 트면서 그분과 종종 걷게 됐다. 그분은 주로 정치나 본인의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특히 어렸을 때 자주 감자를 쪄서 칭찬받았던 이야기를 자주 해줬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어른은 무슨 말 끝에 자주 감자 이야기를 또다시 했다. 벌써 그 이야기를 5, 6번이나 들었지만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냐는 식으로 응수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들었던 얘기라고 딱 잘라 말했을지도 모른다. 상대가 착각하여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수고를 덜게 한다는 취지도 있고, 혹여나 그가 착각하지 않았더라도 되풀이된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주감자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양 여러 번 듣지 않을까 싶다. 그분이 내게 말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나눔을 위한 소재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건 그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 삶에서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외롭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 삶이란 함께하는 여정이지 다른 게 아닌 까닭이다. 자작나무 생각. 본문 내용 어떠셨습니까? 구성을 보자면요, 큰 제목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1부에서 4부까지 도망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애쓰지 않는다. 제목만으로도 왜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하나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이 소제목을 읽는데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손자들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오면 정말 반가워서 좋은데 갈 때에는 더 좋았다고. 작가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불행이 곳곳에 깔린 게 인생이라고요. 어려움을 숱하게 겪는 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특수한 거랍니다. 어차피 세상살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피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저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합니다. 순간을 버텨야 한다.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되고 누구도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어디 경기뿐이라는 거죠. 삶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한 끗 차이에서 명암이 갈린다는 건데요.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힘겨운 일이 오면 그게 마치 불변할 것처럼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단지 얼마나 빠르거나 또는 얼마나 더디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 사랑, 신뢰, 배려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너무 강조하면 그토록 좋은 것도 되레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덕목은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착하면 결국은 부작용을 낳게 되니까 그 어느 것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안달하지 말자고요. 저는 이게 어려워요. 사랑하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상처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공식의 틀에서 잘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좋다는 걸 알았다고 하여서 원하는 대로 순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하여서 결국은 습성을 이겨내야 한다고요. 안달하지 말자.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리하여 충분히 무르익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기로 하자고 합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는 것도 자신의 수준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작가는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순간의 방심으로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잔소리해주는 어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했어요. 넘치면 조금 덜어내라 하고 일러주고, 모자라면 보태라고 일러주는 어른이 눈물나게 그립다고요.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나보다 더 큰 어른이 있기를 늘 소망해오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른은요, 결국 책일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책에서 찾아야 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미워하지 않는다. 신영복 선생님의 이 에피소드는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줬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징역에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이죠. 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이유도 없이 미워한다는 그 말. 이 문장에서 작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서로밖에 없다고요. 덧없는 것들에 대하여 죽기 전에 누군가를 흠뻑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흠뻑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작가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어디에도 없는데 뭘 굳이 그렇게 덧없는 것에 귀중한 삶의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답을 했어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다 없어질 것을 밥은 왜 먹습니까? 애는 왜 낳아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흠뻑 사랑하고 흠뻑 사랑받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루지 못해도 괜찮은데 마음에서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가장 큰 위로는 존재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삶에서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했던 챕터였습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곁에서 나눌 존재가 없다면은요. 그 존재가 남편이나 꼭 아내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형제나 자매, 조금 넓게는 저에게는 여러분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존재. 이 책의 낭독과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물러가야 될 시간입니다. 실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이야기는 다음번 책에서 하도록 할게요. 중간까지 들으시면서 주무시고 계실 작은 나무님들 고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정주행해 주셨던 큰 나무님들
든든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